긴급특보. 70년 동안이나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베를린 국립기록보관소 깊은 곳, 수십 년간 잊혀진 한 문서가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문서는 정부가 왜 이 연구를 철저히 은폐했고 학자들까지 위협해온 숨겨진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일본 정부 역시 이 파격적인 문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한 역사학자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되어 전 세계 학계와 외교 무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위험한 진실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하일리 슐레겔이에요.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실 앞에 서 있고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 속에 분필 가루가 떠다니고 있어요. 30명의 학생들이 제 앞에 앉아 있고 제가 독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이 세계의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선사했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돌벽에 울려 퍼졌죠. 뒤에 걸린 지도를 두드리며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었어요.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육 방법이 다른 모든 국가들이 모방하려는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이것을 믿어왔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을 때부터 독일 문화가 다른 모든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문학, 음악, 철학, 교육 방법 등 독일인들이 창조하는 모든 것이 우수하다고요. 저는 이것에 의문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의문을 가질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런 믿음들이 교수로서, 독일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제 정체성의 기반을 형성했으니까요. 교실에서 저는 종종 나무 포인터로 세계 지도를 가리킵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두드렸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을 보라고 했어요. 전쟁 후 한국의 급속한 발전은 그들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완성한 것을 복사함으로써 성공하게 되었다고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 학생은 한국에도 자체적인 교육 전통이 있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그녀의 질문을 일축했어요. 중요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죠. 한국의 발전은 서구, 특히 독일의 방법을 채택했을 때 시작되었다고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받아 적었어요. 아무도 더 이상 저에게 도전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하일리 슐레겔 교수, 교육 역사에 관한 존경받는 권위자니까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가죽 서류 가방을 모아 대학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었어요. 가을 낙엽이 제 반들반들한 구두 밑에서 바스락거렸고 바람은 캠퍼스 카페에서 커피 향기를 실어왔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고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 삶은 예측 가능하고 편안한 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파트가 따뜻하고 요리 냄새로 가득했어요. 아내 엘레노어가 뺨에 키스를 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한국어 목소리와 낯선 음악이 들렸어요. 10대 딸 마리아가 태블릿에 눈을 고정한 채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녀는 또 자막이 있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쇼에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를 물었어요. 대신 괴테나 실러를 읽어야 한다고 했죠. 독일 문학이 훨씬 더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요. 마리아는 항의했어요. 눈을 빛내며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라고 했죠. 그들의 역사, 한글이라고 불리는 그들의 문자 체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짜증이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마리아의 말을 끊었어요. 독일 교육과 문화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죠. 이런 드라마들은 단지 화려한 방해물일 뿐이라고요. 마리아의 얼굴이 침울해졌지만 그녀는 저와 논쟁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조용히 태블릿을 끄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방을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엘레노어에게 하루 일과를 말했어요. 그녀에게도 제 견해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슈니체를 정확한 조각으로 자르면서 우리 독일의 교육 방법이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시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결코 완전히 이루지 못한다고요. 엘레노어는 2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래왔듯이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런 연설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재에서 저는 책장에 책들을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독일 철학자들, 독일 역사가들, 독일 교육 이론들이었죠. 저는 다른 문화의 책들을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것들이 필요할까요? 알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독일 사상에서 나오니까요. 책상 위에 사진을 보았어요. 학술 가운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제 할아버지 프리드리히 하퍼였습니다. 그는 제게 다른 무엇보다 독일의 업적에 자부심을 갖도록 가르쳤어요.
저는 여전히 하일리 슐레겔 교수로 독일의 우월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다른 가능성에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내일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믿는 모든 것을 확인해주는 책들에 둘러싸여 제 가장 큰 교훈이 이 독일 교재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해온 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요. 저는 베를린 국립기록보관소의 조용한 복도를 걸어가고 있어요. 제 발자국 소리가 반들반들한 바닥에 울려 퍼집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제 코를 채우고 있어요. 이곳은 도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독일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오늘은 다음 대학 강의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교육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탈로그 카드 서랍을 하나씩 뽑아내며 손가락으로 노랗게 변색된 색인 카드들을 훑어보고 있어요. 갑자기 제 눈이 예상치 못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독일 행정교육부 1947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기록 보관사에게 폴더를 요청했고 그는 먼지 쌓인 파일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학교 개혁에 관한 서류들 사이에 제가 찾고 있지 않던 얇은 폴더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열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문자 체계 효율성 연구라고 쓰여 있었어요. 왜 독일 관리들이 한국 문자를 연구했을까요? 저는 창가의 나무 테이블에 앉았어요. 제가 읽기 시작하자 햇빛이 페이지 위로 비춰졌습니다. 제 입이 천천히 벌어졌어요. 그 문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빨리 다른 문자 체계를 배우는지 비교하는 실험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한글, 즉 한국 알파벳을 배운 학생들은 단 2주 공부 후에 신문 기사의 70%를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6개월 후 한글 그룹은 1,500개 이상의 단어를 배웠던 반면 독일어 그룹은 600개의 단어만 배웠고 일본어 그룹은 450개의 단어만 배웠다고 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물리적인 타격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한글이 학습과 문맹 퇴치를 위한 모든 기존 문자 체계 중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임이 증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을 리 없다고 혼잣말을 했어요. 조용한 기록 보관실에서 아무도 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류나 편향을 찾아 문서를 다시 읽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 연구는 체계적이고 철저해 보였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 제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독일 교육의 우월성에 관한 모든 것, 이 단일 문서가 그 모든 것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알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손가락이 카드를 통해 미친 듯이 움직이며 추가 기록 보관소 카탈로그를 검색했어요. 저는 또 다른 항목을 찾았습니다. 한국 문자 체계 효율성 연구라고요. 하지만 이 파일을 요청했을 때 기록 보관사는 행정적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이전되었다는 메모만 가지고 돌아왔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빠르게 달렸어요. 이 문서가 정확하다면 왜 이 정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제 자신의 교육에서 이것에 대해 배우지 않았을까요? 왜 학계에서 아무도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까요? 저는 마치 벽이 좁아지는 미로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독일의 우월성에 대한 제 확신이 제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모아 문서를 다시 폴더에 넣었어요. 기록 보관소를 나오자 오후 햇살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베를린 거리가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이 연구가 정확한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왜 이 정보가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졌어요. 내 믿음의 편안한 세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 균열을 수리해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평소에는 자신감 넘치게 걷던 길이 이제는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문서의 내용이 반복되었어요. 한글, 한국의 이 낯선 문자가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일 수 있을까? 우리 독일인들이 수세기 동안 발전시켜온 우리의 알파벳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 질문들이 내 마음을 괴롭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엘레노어가 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나는 그저 힘든 하루였어 라고만 대답했죠. 어떻게 내 아내에게 내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서재에서 한국에 관한 책을 찾아보았지만 거의 없었어요.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살아왔는지를. 저는 이승민 교수님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어요.
노크하기 전에 제 손이 멈춰 있었죠. 부끄러움으로 제 배가 조여왔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이 한국학 전문가를 피해왔어요. 심지어 공개적으로 그의 연구를 학문적이지 않다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깊게 숨을 쉬고 저는 노크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교수님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고 저를 보았을 때 놀라움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제가 과거에 불친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가리켰어요. 이 교수님은 오늘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으로 뺨이 붉어졌어요. 한글에 관한 문서를 발견했고 한국 문자 체계에 대해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수님은 저를 돌려보내는 대신 눈을 반짝이며 책장에서 책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그는 한글이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한 기호들이 있는 차트를 가리키며 과학적 원리를 사용하여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이 자음들은 각 소리를 낼 때 입의 위치와 일치하도록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각형처럼 보이는 기호를 그렸어요. 기억이었죠. 이것은 지 소리를 낼 때의 위치인 혀가 목을 막는 것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매료되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무시했을까요? 이 교수님은 계속해서 모음들이 하늘, 땅, 인간의 조화에 대한 철학적 원리를 따른다고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흥분되어 갔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특별히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1시간 동안 저는 듣고 질문하고 메모했습니다. 각 설명과 함께 제 편견의 벽이 더 갈라졌어요. 이 교수님의 사무실을 떠난 후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문서는 1947년의 실험을 언급했어요. 그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까요? 고용 기록을 며칠 동안 검색한 후 저는 그녀를 찾았어요. 82세의 안나 베커, 베를린 외곽의 양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양로원에서는 청소 제품과 삶은 양배추 냄새가 났어요. 안나는 창가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얇은 흰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져 있었으며 손은 무릎 위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1947년 독일 행정교육부에서 사무원으로 일했다고 말했어요. 그 보고서를 직접 타이핑했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강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으로 그녀가 그것을 기억하는지 물었어요. 그녀의 옅은 파란 눈이 저의 눈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물론 기억한다고 했어요.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였지만 독일 관리들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왜 그랬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독일 교육이 우월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어 했다고 해요. 만약 사람들이 한국 문자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게 된다면 독일의 영향력이 손상될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묻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 문서가 진짜일 뿐만 아니라 그 발견이 의도적으로 숨겨졌다니요. 저는 조용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양로원을 떠나면서 제 마음은 새로운 이해로 가득 찼어요. 그 문서는 진짜였고 한글은 정말로 놀랍게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진실을 숨겼던 거죠. 독일의 우월성에 대한 제 편안한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지식으로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거리의 간판들, 신문 가판대의 헤드라인들, 모든 것이 독일어로 쓰여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문자가 정말로 최고일까? 내 머릿속에서 이승민 교수의 말이 울렸어요. 한글은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습니다. 안나 베커의 말도 떠올랐어요. 한글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죠. 내일 나는 대학에서 강의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 내가 수년간 그들에게 가르쳐온 독일 교육의 우월성에 관한 거짓말들을? 아니면 내가 발견한 진실을? 집에 도착하자 마리아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나는 그녀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앉아 자막을 읽으며 처음으로 한글의 아름다움과 논리적 구조를 알아차렸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진실은 내 눈앞에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스스로 이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1947년의 문서는 한글이 독일어나 일본어 문자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현재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한글, 독일어, 일본어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싶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일주일 안에 저희는 참여할 준비가 된 30명의 대학생들을 모았어요. 저는 그들을 3개의 동등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을, 두 번째는 독일어를, 세 번째는 일본어를 배울 거예요. 학생들 중 누구도 이 문자 체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매일 저는 그들의 진행 상황을 관찰했어요. 클립보드를 손에 들고 교실 뒤에 앉아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3주차가 되자 한글 그룹은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단어를 단 10분 만에 배웠어요. 한편 독일어와 일본어 그룹은 여전히 기본 문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발음 정확도를 테스트했을 때 숫자는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글 그룹은 97% 정확도, 독일어 그룹은 82%, 일본어 그룹은 78%였습니다. 바로 오래된 문서가 주장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밤에는 제 책상에 앉아 연구 논문을 작성했어요. 저는 그것에 독일 행정시대의 언어 정책 재구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 램프가 노란빛을 던지는 가운데 저는 주에 깊게 오래된 문서의 발견과 제 자신의 실험 결과를 연결했어요. 제 손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어 학습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진실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학과의 학과장인 에른스트 복 교수님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제가 그의 거대한 참나무 책상 맞은편에 앉자 그의 얼굴은 엄격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이 연구가 우리 학과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만약 제가 이 민감한 자료를 출판한다면 제 강의를 취소해야 할 수도 있고 연구 자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그의 사무실을 떠났어요. 저는 이전에 이런 반대에 직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예고 없이 제 사무실 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부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미소 짓지 않고 자신이 헨리 클라인 정부 문서 담당관이라고 말했어요. 저에게 보관소에서 가져온 민감한 문서가 있으니 48시간 이내에 모든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이 좁아졌어요. 거부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의자에 쓰러졌어요. 제 연구는 독일의 우월성 신화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또한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결단력이었죠.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생각하며 서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은 정말 놀라웠어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실험이 그것을 증명했어요. 하지만 강력한 세력들은 이 진실이 숨겨진 채로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히 지내며 제 편안한 경력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발견을 세상과 공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려야 할까요?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연구 노트를 바라보았어요. 진실은 편안함이나 안전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는 대학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요한 그로스를 만났어요. 테이블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지만 저희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요한은 수년 전에 독일 정보기관에서 일했어요. 그의 회색 머리와 주름진 얼굴은 그의 나이를 보여주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독일 정부가 왜 한글 연구를 숨겼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천천히 커피를 저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했어요. 정부의 주요 목표는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문화적으로 독일과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그들은 독일식 교육을 밀어붙였다고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한글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게 된다면 그것은 이러한 정치적 계획을 망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연구를 묻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듣는 동안 커피는 차가워졌어요. 제가 독일 교육의 우월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단지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제 전체 경력은 사실이 아닌 아이디어들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집에서 제 가족은 저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생각에 잠긴 채 음식을 접시 위에서 이리저리 밀고 있었어요. 엘레노어가 제 손 위에 그녀의 손을 올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가르쳤던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문화가 우월하다는 믿음에 대해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엘레노어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이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은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는 데서 온다고요. 제 딸 마리아가 대화에 참여했어요. 딸은 이것이 한국 문화와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문자 체계인 한글이 우리 알파벳보다 더 효율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숨겼다고요. 마리아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그랬잖아라고 말하는 대신 그녀는 단순히 그것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제 할아버지 프리드리히 하퍼의 오래된 소지품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어요. 다락방에 먼지 쌓인 상자에서 저는 그의 개인 일기를 찾았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구절이 제 눈에 띄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글의 우수성을 무시하는 것은 한국인의 교육적 발전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이 놀라운 문자 체계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고요. 저는 손이 떨리며 일기를 덮었어요. 심지어 독일 문화 우월성의 헌신적인 지지자라고 생각했던 제 할아버지조차도 한글의 가치를 인정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제 연구를 재구성했어요. 제 논문의 제목을 문맹 퇴치에 있어서 한글의 효율성으로 바꿨습니다. 민감한 문서를 직접 인용하는 대신 저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와 제 자신의 실험 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제가 논문을 학술지에 제출했을 때 대부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편집자들은 제 연구가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몇몇 더 작고 진보적인 학술지들은 그것을 출판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천천히 제 작업은 독일과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 연구는 한글의 효율성을 증명하는 것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편견과 교육 시스템에 도전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지만 또한 새로운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확립된 사실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문화적 우월성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어려워 보였지만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 논문이 출판된 후 서울대학교에서 한글의 효율성과 독일 언어 정책의 숨겨진 역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초청했어요. 대학 캠퍼스가 제 앞에 펼쳐졌고 배낭과 책을 든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벚꽃 나무들이 산책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분홍색 꽃잎들이 봄바람에 춤추고 있었어요. 이 교수님이 입구에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약간 허리를 숙였어요. 강의실은 수백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연단에 올라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마이크를 조정하면서 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 동안 독일 문화와 교육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다고 시작했어요. 의심 없이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지만 제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1947년 문서의 발견, 한글의 효율성을 확인한 제 자신의 실험, 그리고 이 정보가 숨겨진 정치적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눈이 커지는 모습, 그리고 메모를 하는 교수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목소리가 더 강해지며 진실은 정치적인 이유로 숨겨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이 그 국민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세계에 준 선물이라고요. 쉽고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라고 설명했어요. 강연 후 학생들이 질문으로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진정한 관심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한 젊은 여성이 이 발견이 한국 외의 다른 문화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켰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어떤 문화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에게서 배워야 한다고요. 그날 저녁 이 교수님이 저를 전통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다양한 색상의 음식이 담긴 작은 접시들이 가득한 낮은 테이블에서 쿠션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독일과 한국 교육기관 간의 미래 협력에 대해 논의했어요. 이 교수님은 확립된 믿음에 도전하는 제 용기가 존경스럽다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기다리고 있는 초대장을 발견했어요. 독일과 한국 간의 교육협력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대학교도 제 새로운 과목을 승인했어요. 필기 시스템 비교와 교육 및 문화적 관점이라는 제목이었죠.
제 첫 수업은 제가 이전에 가르쳤던 어떤 과목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 온 젊은 얼굴들이 기대감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마리아가 뒷줄에 앉아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다양한 문자 체계가 학습과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탐구할 것이라고 시작했어요. 우리 자신의 문화적 가정을 넘어보는 것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 체계인 한글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첫 한글 문자를 쓰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확실성을 가르쳤던 교수에서 질문하고 탐구하고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열려있는 교수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제 자신의 문화를 축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요. 그것은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요. 진실은 때로 정치적 이유로 감춰지지만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